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김동현입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12포인트로 2010선은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55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내일장 준비된 주요 소식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슈인 시간입니다. 먼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윤 대표가 뽑은 오늘 현 시장 키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성장주 경계 확산, 두 번째는 금리 인상 불안감 대두, 마지막으로 내수 부양책 관심을 꼽아주셨는데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옐런 발언의 부담으로 고성장주의 경계감이 확산된다고 꼽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오늘 시장 내 그대로 오늘 시장이 같이 아마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난밤에 있었던 옐런 의장의 발언 부분, 일단 고성장주에 대한 버블 논란 얘기가 직접적으로 좀 있었다는 부분들, 인터넷 관련주들과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대로 좀 들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론이 지금 새롭게 좀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것. 물론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공식적인 서프랑에서 옐런 의장이 직접 거론을 하였다라는 점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론이 대두가 되면서 우리 시장 내 바로 환율 시장으로 영향을 주면서 원화의 절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아침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7.5%로 발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좀 하락 국면이 벗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없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려감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오늘 우리 시장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성장과, 그러니까 고성장과 안정성장, 이 속에서 이제 그 PBR 관점으로 조금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실적 시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고성장주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선택을 하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밸류에이션 꼭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박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새로운 경제팀 구성이 됐죠. 새로운 내각 구성이 됐으니까 내수 경기 부양 생각을 하시고, 모멘텀 관점, 그리고 수급과 대응을 하라는 것. 답은 이런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건설업종 말씀하신 뒤로 한 20%가량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028원 50전으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발언 영향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어떻습니까? 네, 달러원 환율이 2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10전이 상승한 1028원 50전에 대장했고요.
개장 이후 1,036원 1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반락하면서 1,030원, 1,028원대까지 하락한 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3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옐런 의장이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만 강력한 달러 매수 재료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의회 연설에서 최근 미 고용시장의 호조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요. 대부분의 위원이 2015년 내 금리 인상을 시작해 연말 1% 부근에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기 금리 인상 기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경우 시장 예상하는 시점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겠지만 지표가 부진한 모습 보일 경우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차원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와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전일 종가 대비 크게 변하지 않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달러화는 파운드화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 대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강세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뉴욕장의 흐름과 아시아장의 흐름은 상대 통화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달러화는 뉴욕장에서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이어지는 아시아장에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호주 달러 등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제한적인 흐름만을 보였습니다만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역시 유사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큰 그림상 달러화의 아시아 통화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지난 4일 이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달러 아시아 통화상들 역시 뒤이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달러원이 1,008원대에서의 바닥을 확인한 이후 반등하면서 이것을 신호삼아 다른 달러 아시아 통화들에게까지 차익 실현을 위한 숏 포지션 커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달러는 기술적으로 1,036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보았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1,036원 10전까지 상승한 이후에 반락함으로써 1,036원대에서의 저항을 확인해 주었는데요. 만약 1,036원까지 상향 돌파한다면 1,044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밤에 미국 경제지표나 옐런의 연설에서 강력한 달러 강세 요인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달러화가 추세적인 반전을 시도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고요. 업체 내고의 등장과 함께 달러원은 1,030원 초반대에서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시에는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을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그러니까 최근 한 2, 3일 정도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네. 뭐냐면, 중소형주의 상승은 눈에 띄는데, 분명한 거는 중소형주의 상승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그 종목의 그 조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제 어제 장 막판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코스닥이 급락을 했던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좀 굉장히 좀 깊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일단 뭐 분명히 촉매는 그겁니다. 뭐냐면 그 옐렌 의장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에 대한 버블이 분명히 있었다.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바이오 쪽하고 소셜 미디어 쪽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그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은 지금 보니까 바이오 쪽의 급락이 좀 상당히 두드러졌다는 거죠. 아마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1세대 종목군으로 묶이는 게 이제 바이오, 게임, 뭐 놀자,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게임주 역시도 급락이 나타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이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좀 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보다는 그 거래소가 좀 낮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 전형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는데, 그럼 이제 또 거꾸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완전히 중소형주 끝나고 또 대형주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 시황이 그때그때 막 뒤집히면 안 됩니다. 어떤 일관된 시향 아래서 어떤 변화를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그 중소형주 장세가 보다 확대되기 위해서 종목이 1세대 종목군들이 꺾이고 2세대 종목군이 올라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자, 일단 전일 장사항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형주 차익 매물 대규모 쏟아지면서 대형주 강세 전환했고요. 중소형주 약세 현상 나타났습니다. 중소형주 흐름들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했는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산 규모를 봤을 때는 절대로 매도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1년 동안 하고 올해 반년 정도,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산 규모 자체가 많게는 3조 원이 넘어갔었고요. 적을 때도 한 2조 2천억 정도.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거래소 기준으로 22조에서 30조 정도 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10배 정도가 거래소가 좀 더 큰 거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 팔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수급을 쥐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면 외국인 단기 펀드나 기관의 어떤 그런 펀드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외국인들은 지금 장기 펀드 쪽에서 좀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가치주 펀드를 통해서 거래소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아직 꺾였다고 지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갑자기 이제 대형주 역전 현상이 확 나타났던 것은 가장 큰 게 이제 뭐니 해도 이제 환율의 변화였던 거죠. 오늘도 장중할 때 이제 크게 올라서 급반전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출주에 대한 부담들이 좀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대형주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자동차가 이끄는 초대형주의 강세장이 지수를 떠받들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도 말씀드린 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도달해서 박스권 상단을 뚫으려면 힘 있는 종목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이 올라와야지만 지수는 뚫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전체적인 장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의 반등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순환매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나 자동차 쪽은 지수를 견인하는 역할은 계속적으로 보일 거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특징주 하나를 좀 꼽는다면, 사실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그 건설주 중에서 이제 손실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 이제 국민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건설주 중에서 유독 얘만 안 올라오더라. 그럼 얘는 왜 안 올라오느냐? 다 건설주인데.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몇 가지 좀 다른 요소도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건설주가 요번에 올라왔던 건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부분을 놓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 개선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노출됐다. 왜 그러냐면 삼성 엔지가 실적이 나빴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프로젝트의 그 비용 부담 내지는 손실 규모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던 건데, 지금 이제 삼성 엔진은 오늘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알루미늄 공장 쪽에서 공사가 지연된다. 건설에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그만큼 초과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고요. 당초의 계획보다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랍, 쿠웨이트 등의 그 부분이 지금 초기 단계인데, 이게 이제 예전에 저가 수주했던 물량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사 진척도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회계는 공사 원가 기준으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회계 인식을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인식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의 실적 악화 우려감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거기다가 이제 그 삼성 엔진은 100% 해외 플랜트 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진은 지금 건설주 내부에서 철저하게 수혜주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거꾸로 봐서 삼성 엔진가 언제 올라오려고 하냐면, 저가 수주의 부분이 해결되고요. 해외 수주의 질이 좋아지는 시점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옐런 의장의 연설 내용을 좀 요약해 주실까요? 금리 인상 발언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중복되는 얘기가 많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시간에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 기사를 읽을 때는 당장 할 것 같고요. 네네. 어떨 때 기사를 읽으면은 한참 있다 할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근데 옐런 의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옐런 의장이 보고 있는 경기 지표는 뭐냐면 고용이라는 부분과 물가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가는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돈이 도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라온다는 것은 향후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올라왔다. 결국 돈이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땐 6%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옐런 의장은 아직도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용이 조금 더 회복될 거, 그리고 물가가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옐런 의장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식화되거나 체계화되는 논리적인 어떤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적으로 유추해서 본다면 금리 인상 시기는 이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5년도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3월에서 8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 분명한 것은 경기를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8월 정도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뭐 그것이 경기 회복이 굉장히 좋아져서 빠른 속도로 회복된다면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3월에서 8월 안에로 놓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크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워낙 이제 투자자들은 그 순간순간의 발언에 민감하게 나타나는데 네. 결국은 가야 될 길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자산버블에 대한 말을 했는데 그건 앞부분에 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자산버블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 쪽하고 바이오테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일시적인 어떤 개인적인 견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뭐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보다는 국내 시장의 중소형주의 약세 현상은 어차피 조정을 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종목 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들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략 좀 채워주시죠. 앞으로는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나요? 아니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대형주가 단기적으로는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소형주 장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요. 네. 단기 전략은 중소형주에 비해서 대형주가 분명히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는 최근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근데 대형주를 갖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니까 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란 얘기죠. 저는 매수 관점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 관점의 그 포인트를 찾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사이클에서 박스권 상단을 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되냐면 초대형주에 대한 비중은 절대적으로 줄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대형주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소외돼가지고 철저하게 그 많이 밀려있는 종목 중에서 업황이 좀 턴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바닥권의 소외주들은 그대로 놔두시되 초대형주에 대한 부분은 이번 사이클을 이용해서 분명히 현금화 전략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은 단기 전략은 그렇게 가더라도 중기 전략에서는 지금 정말 좋은 중소형주를 모아가야 될 시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핵심 중기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는 올라간 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다면 이제부터는 대표 종목 소위 말하는 그 중소형주의 대장주가 바뀌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교체가 지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걸 갖다 추격 매수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이제 이익 실현 차원에서 현금화 전략을 좀 가셔야 될 거고요. 바닥권에서 업황이 돌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중기 핵심 포트를 구성하는 종목적 저점의 그 편입을 시킬 시점인데 다만 지금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저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하방을 잡고 옆으로 횡보하고서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편입 시기를 서서히 고려하시는 게 타이밍으로 맞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중소형주들은 이제 현금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이제 예. 나머지 포트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글로벌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결정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갈 길은 결정되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개화,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모든 것들이 지금 방향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종목들의 비중을 서서히 높일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매일 2시 20분 특징주 Y, 이 시간은 하루의 특징주를 찾아서 이 종목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형주 특징주는요, 사실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그죠? 미래에셋증권이 거의 한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51,000원까지 그때부터 매도를 한번 쭉 해나가자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게 장님 문고리 덮듯이 잡았네요. 여튼요, 지금 시장이 종목별로 굉장히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요,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커져가지고 급락이 들어왔을 때 다른 종목들이 기회가 생겨버리면 이걸 팔아서 여기로 옮길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 분석 철저히 하셔야 되고, 물론 대형주가 더 안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소형주가 더 위험하다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의 트렌드는 분명히 유럽계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서 대형주가 분명히 강한 시장이 찬바람 불 때까지는 나온다. 적어도. 그리고 이 찬바람 불 때까지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을 때 과거 2012년 1월에서 3월, 그리고 8월에서 10월, 2013년 8월에서 10월 세 차례 유럽의 금리 인하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코스피 지수는요 10%, 10% 세 번에 걸쳐서 모두 다 10%씩 지수가 상승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10%, 20% 그리고 0%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이렇게 어떤 상황이죠? 변화가 많다. 그렇죠. 이번에 20%도 상승할 수 있겠지만 0%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확정가를 먹기 위해서는 오히려 코스피 쪽이 훨씬 더 안전하고, 그 두 종목 제가 맞춰드렸잖아요. 가르쳐드렸죠. 삼성전자, 현대차가 기본적인 베이스다. 이 두 종목들의 강력한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그 외에 유럽계 자금들이 선호하는 종목들 벌써 눈에 딱 드러나 있죠. 이들 종목들이 통상 40% 정도까지 지난 3번에 걸쳐 상승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도 여름장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고르신다면 엄청난 수익률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여튼요, 미래에셋 제외하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냐면, 그만큼 좀 핫한 종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모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검색 1순위로 올라가 있네요.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현대상선이 급등하고 있어요. 현대상선 급등하면 꼭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죠. 뭐죠? 현대엘리베이터. 두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상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왜 이러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느냐? 현대상선하면 이제는 분명히 해운업체인데, 그죠? 해운 이야기는 나오고, 항상 무엇으로 얘기 나오죠? 대북리스크 아니면 현대그룹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진하고 하산, 나진 하산 물류협력사업 2차 실사단의 방북 승인을 받았습니다. 포스코도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방북실사단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유라시아 철도와 그리고 한반도 대륙 통과할 수 있는 척도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의 철도 협력이 이제 러시아와의 논의가 되었었고 여기 관련돼서 그러면 연결이 되고 나면 그 자체의 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그쪽에 신규적인 전반적인 산업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렇다 본다면 이 대북 기대감이 분명히 좀 살아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작년 8월에요. 순간적으로 급등하면서 2만원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딱 오르니까요. 연기금, 증권사, 외인 모두 다 매도했습니다. 딱 2만원 딱 순간적으로 급등했거든요. 오르자마자 그때부터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올해 1월에서는요. 또 투신권이 또 순매수를 했어요. 투신권이 순매수를 쭉 하니까 15,000원까지도 툭 튀었어요. 그러나 15,000원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신권이 또 와장창 팔아버렸네요. 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급격히 좋아질 때는 종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지만 이 적정한 가치 어느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그대로 다 팔아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했다면 대부분의 경우가 어떨까요? 이미 기관들이 다 샀다, 외국인이 많이 샀다, 이럴 때 사게 될 거라는 거죠. 분명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면 종목이 올라가는데 사놓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걔들이 삼으로서 올라간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 때는 그때부터 얘들이 팔아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매수가는 2만원 아니면 15,000원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여튼 지금 이제 핵심 포인트로 좀 현대그룹과 현대상선을 좀 짚어보자면 이게 지금 작년 12월 달에 현대그룹의 자구안을 대책을 세웠지 않습니까? 채권단한테 세워가지고 그로부터 자구안을 실행을 해나가는데 6개월 만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면서 현정은 회장이 지금 자구안을 완전히 채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덩치 큰 기업이고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는 기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나 할 정도로요. 지금 아주 우호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계에서. 이미 60% 정도가 자구안에 대해서 충족을 시켰고요. 연말 지금 남아있는 게 뭐 어떤 거 있죠? 예, 금융 3사 매각 남아있죠. 요거까지 되면은 80에서 90% 자구안대로 그대로 다 한다는 거죠. 기업은요, 이러한 신뢰성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뢰성에서 현 회장의 점수는요, 100점이다. 이게 바로 시장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좀, 북한에서 계속 뭐 하고 있으면, 뭐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별거 많이 합니다. 그죠? 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구만. 그죠? 그 돈 내나 좀 주지. 쓸데없는 돈들 다 날려버리고. 안 그러면, 어떻게 북한 주민들 좀 잘 살 수 있게 하면 되지. 참, 이 정의, 문제다, 문제. 그죠? 근데 여튼요,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파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야당 쪽에서는 금강산 사업 재개해라. 이런 것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뭐, 이 군사 입부분에서는 모르겠지만, 좀 화해 모드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점도 이 현대상선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향후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구안을 세우고 그게 실천한 지 벌써 6개월 만에요. 유동성이 한 2조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2조 정도 확보가 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확보죠. 최근 같은 경우에도 다시 5천억 정도의 현금이 들어오는 거 있었죠. LNG 사업 부문 매각하면서 5천억의 현금이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됐고, 더불어서 부채가 확 줄어드는 재무 개선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죠? 본연의 바로 상선 업무가 되겠죠. 이 상선 업무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분기 영업 손실이요, 347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 순손실은요, 131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적 부분과 자회사 해결 부분이 굉장히 강도 높게 고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들은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계속 순손실인데 다음 분기도 순손실 예상이고요. 그 다음 분기도 순손실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직은 자기의 어떤 가치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만 진행 중이고 실제 데이터로는 아직까지 잘 바뀌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숫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는 숫자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 질적인 평가로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럼 질적인 평가와 숫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정량적 평가는 숫자라는 게 보여주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한 하방과 일정한 상방으로 정해지면서 갈 수가 있는데 정성적 평가는 질적이니까 주가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하염없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염없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에 투자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데 유독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번쩍번쩍 움직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밸류, 가치 측정, 그리고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밸류 밴드 보시죠. 저는요, 이런 밸류 밴드를 가진 종목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동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밴드가 끊임없이 우하향하고 있고요. 순간적으로 튕겨져 나갔던 지점이 전부 다 정성적인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렇게 끊임없이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현 시점의 밸류, 가치로서의 측정은요, 불가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현재로는 불가한 종목이 되는데 현재까지의 재무적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6,400원 정도가 저 중심 가격이에요. 오늘의 중심 가격. 그렇지만 지금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10,000원 위에서 있을까요? 오늘같이 그 강세를 보일까요? 그 이유는요. 역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대감이 이제 숫자로 바뀌어 나갈 때 분명히 적정 가치는 달리 평가, 재평가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태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 투자 이런 거는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가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현대 상선의 매수 타이밍은 전혀 아닐 것이고요. 다만 질적인 흐름으로 보이니까 감각적인 트레이더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지금 거래량도 늘어나 있고 내용도 우호적이니까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감각적인 분들은 우상향 방향을 잡아서 좀 매매하시는 괜찮고요. 저 같은 가치 투자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매수 안 하시고 나중에 재평가가 되는 시점에 그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우의 도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강보합권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가 넘었었는데 마이너스 0.8%대 554포인트 상황까지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항상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에 정확하게 좀 지수 흐름이 맞지 않았나라는 판단인데요.
7월 중순부터 해서 7월 말 거의 이쯤부터는 제가 코스닥은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시장이 유지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포트 재편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와 관련된 종목이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대형 경기 민감주들 포인트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에 맞추시고 코스피 쪽으로의 빠른 대응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나온 종목입니다. 기아차, SK하이닉스, LG전자, KB금융, 매일유업 들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기아차를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기아차가 양매수 종목 중에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로 지금 뽑혀 있어요. 정말 많은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해서 이제 급등이 나와줍니다. 어제 시장에서 기아차가 3.5% 급등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장에서도 1%대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수급에서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해줬어요. 그쵸? 외인들도 다시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이 파는 그림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자, 보이시죠? 수량으로는 기관들이 10만 주, 외인이 9만 주 정도의 양 매수 물량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개인은 또다시 이틀 연속 매도 흐름 나가고요. 외인과 기관이 양 매수가 바뀌는 모습이죠. 기관에서 들어올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밀렸던 거 2분기 실적 불안과 환율 불안이었는데 환율도 지금 어떻게 다시 올라가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기아차 같은 종목이 다시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전에 요 포인트 잡고서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바로 이제 손절을 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이 바닥 포인트가 이게 큰 그림으로서 두 번째 바닥 포인트가 나오는 건지는 좀 더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요런 정도?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정말 나온다면, 그쵸? 근데 지금 그런 그림이 보여요. 요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자, 다음 포인트 라인은 어디입니까? 평행하게 올려버리면 요 라인 되니까. 요 정도까지 보이네요. 계속적으로 좀 횡보를 거치면서 올라가 준다면 요런 식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다음 포인트 라인 어디까지? 전고점을 뚫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제가 5만원 위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5만원 아래에서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주고 수급이 들어온다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또 굉장히 수급적인 매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잡힙니다. 네. 외인이 92,000주, 기관이 38,000주 정도의 양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최근 수급에서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일관했는데 다시 매수로 잡히는 포인트가 보인단 말이죠. 외인은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고 약간의 수급 부재 현상이 좀 나타났지만 조금은 해소가 되는 듯한 좀 느낌이 들어요. 현재 지금 계속적인 이 박스권 흐름이죠, 사실. 네. 이 박스권 흐름을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매수 사인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추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52,000원대 강력하게 안착해주고 끝나준다면 그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 관심 종목군에 넣어두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가 오늘 0.4% 정도 소폭 올라주고 있어요. 다시 좀 반등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고 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 이게 또 바닥인가요? 이런 바닥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요 갭을 좀 메우려 할까요? 자, 수급을 볼게요.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들이 다시 내려 던지면서 하락을 좀 이끄는 모습, 그쵸?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화되는 모습. 깔끔하지 않은 수급이에요,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수급에서는 보니까, 들어오긴 해요. 외인들과 기관이.
그런데 또 약간 걱정인 것은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어진 이후에 다시 올라가 줘야 돼요. 사실 어디까지 올라야 되나요? 요 정도 포인트 한 76,000원 포인트까지 올라와 준 이후에 추가 매수 포인트 잡힌다면 그때가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자, 오늘 소폭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매수하실 분들 아닙니다. 때가 아니에요. 안전한 구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직 안전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KB금융을 제가 가지고 나왔죠? 살펴볼게요. 자, 은행주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은행주 전반에 걸쳐서 강한 조금 상승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시티그룹주가 좋았고요. 골드만삭스도 새벽의 흐름, 실적 흐름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포인트가 잡혔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제 많이 오르는 듯 싶었는데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만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특히 하나금융지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KB금융의 수급 상황을 최근에 보자면 꼬이는 수급에서 어제 시장에서 외인들과 기관에 좋은 흐름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KB금융 외인들 20만 주, 기관 47,000주 매수가 같이 잡히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은행주 실적 좋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흐름이 내려오는 흐름에서 다시 어떻게 상승으로의 분위기가 천천히 잡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바닥을 확인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6월에. 자, 은행주들은요, 지금 시점부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돌아가면서 자꾸 은행주 하나씩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은행주들의 수급 상황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어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2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가 조금 더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조정이 온다면 은행주들은 관심 있게 봐보자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일 유업이에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4150원 흐름 보여줍니다. 주가가 T 올라가고 있어요. 자, 매일유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수급상 볼게요. 자, 기관이 계속 들어와줘요. 기관의 매수 흐름은 굉장히 많은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기관들은요. 근데 외인이 안 들어와주고 있었어요. 외인이 안 들어와줘서 외인만 들어와라 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보니까 기관은 소폭 나가는 반면에 외인이 32,000주 이상을 매수를 해줍니다. 장이 끝나면 알겠지만 기관의 매수세도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주가가 T 올라가죠. T 올라갑니다. 많이 밀려 있었는데, 자, 계속 상승을 줄 수 있을까요? 차트를 크게 볼게요. 크게 본다면 전 박스권 흐름 자체는 굉장히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었던 45,000원대 부근입니다. 그쵸? 여기서 어떻게? 네, 여기 포인트. 보통은 이 박스권 하단까지 본다면 이 정도 포인트 잡혀요. 43,000원 포인트 정도까지. 이건 제가 한 45,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다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맞추시고 좀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상담을 해드릴게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보니까요, 덕산하이 메탈이에요. 좀 반등을 최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8516님, 24,000원 보겠습니다. 참 힘들어요.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이쪽 관련주들이. 작년부터 해서 매수를 해주셨고요. 계속적으로 가져가셨어요. 흐름이 아직 사실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흐름이요. 이제 바뀌는 중이거든요. 자, 좀 지워볼게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이제 흐름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는 포인트에서, 그쵸?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보자면,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요 추세 안에서 움직입니다. 자, 하단 내려가는 포인트였어요. 뚫고 가면 좋은 거다 말씀드리죠. 자, 그 다음으로 다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바닥 포인트가 한번 나왔죠? 뭐가 필요하냐면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 매수 하시라고. 여기서 한번 치고 가죠? 치고 가다가
요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면서 이 바닥 포인트 자체가 높아지는, 죄송합니다. 좀 내려서 다시. 이 바닥 포인트 자체가 높아지는 요런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 자체는 여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포인트.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 추세대로 가는데 살짝 이게 원래 조정이 심하게 나왔던 6월 포인트로 인식이 된다면 여기서 요 포인트 정도, 여긴 아니겠구나. 여기 볼게요. 요 정도 잡겠습니다. 요 포인트 정도가 바닥 인식으로서 반등을 주는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상승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정 나왔다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보다는요, 저는 왜 지금 이 그림,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서부터 새로운 바닥을 만들고, 두 번째 바닥이 한번 잡히고, 요렇게 갈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제가 요렇게 그림을 그리냐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실적 자체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8월 달에 코스닥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어둡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우려감을 지수가 지금 흘러 내려가는 건데, 또다시 움직이게 되면, 조정 나왔다 올라가겠죠. 조정 나왔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내려왔다 올라가는 포인트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이때쯤은 언제쯤이냐 보냐면요. 8월 중순 이후에 한 달 뒤쯤이 아닐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가실 때 어디서 파셔야 되냐면 다음 포인트 저점 고점 포인트 2만원 정도까지 이 정도 그림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비중 줄이셔야 돼요. 아마 이쯤에 왔을 때 올라가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 매수하시면 단가를 그래도 좀 낮추실 수가 있겠죠. 2만원대 초반대까지는 비중을 좀 배로 늘리신다면 그러면 2만 1,000원 정도가 많이 간다. 2만원 넘어간다.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그래도 아직 손절 구간이지만 2만 1,000원, 2,00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그래도 서서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힘드시지만 네 버티셔야 됩니다. 우리 OLED 관련해서 아이워치가 OLED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있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좀 빨리 볼까요? LG전자 보겠습니다. 83,300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0039님 LG전자는요 81,300원 83,300원이라 한참이 전이네요. 주봉으로 보고 있죠? 네. 주봉 포인트 여기에요. 네, 83,300원이면 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 포인트 매수하셨어요. 자, 근데 고점 포인트 자체가 계속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져요. 쫙쫙쫙쫙 계속 낮아져요. 2011년 고점부터 시작해서 살펴보자면 요 그림이 좀 잡히고요. 요 포인트에서 바닥 포인트 요 그림이 잡힙니다. 그렇죠? 한번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미 이슈 자체가 한번 소진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출렁이는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수급은 내일 모레장까지 다 같이 봐야 돼. 이번 주장에 수급이 더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실 LG전자는. 당장으로서 더 이제 반등을 줄지 여부는 판단하기 지금 힘든 수급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일도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면 주가가 지금 올라가 준다면 다시 한번 힘내서 전 고점 포인트까지 올라갈 거예요. 매수가 부분까지는 79,000원 정도까지 보입니다. 그때 정리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차라리. 지금 당장으로서는 판단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수급이 아니성해요. 약간 확 많은 물량도 아니고요. 현재 이 수급도 굉장히 꼬여있기 때문에 내일장 다시 들어와주면 좋은데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당연히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때는 이용하셔서 마이너스 10% 안쪽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278 하나님 미래에셋증권 보겠습니다. 47,000원. 이거 뭐죠? 오늘 뭐 있나요? 하한가를 가 있네요. 지금 좀 몰랐어요. 증권주를 제가 좀 안 하다 보니까 생명보험 인수 건이 있었군요. 이게 지금 볼게요. 하한가입니다. 하한가인데요. 잠겼나 볼까요? 아직 잠기진 않았어요. 자,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정리를 안 하시려는 건가요? 잘못된 판단으로 산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갑자기 인수해버리니까 벙 쪄버리고 가는 거죠. 빠져나오시는 게 맞죠. 빠져나온 이후에 다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장 볼까요? 자, 외인이 현재 92,000주, 기간이 23만 주인데 현재 창에서 외인의 매도세는 한 10만 주가 넘어가는데 아마 더 많이 팔 수도 있어요. 기관들도 이거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일 또 빠질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으로의 흐름으로 볼 때 저는 비중은 절반은 줄이시고 가는 게 낫다. 네. 비중 절반 줄이셨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낫다. 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생명보험, 인수권,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수급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비중 절반 줄이시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사실 그냥 안 쳐다보는 게 낫긴 한데 뭐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 잘 하시고 비중 줄여보자는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AS 하고 볼게요. 하나 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AS 현재 3개 들고 있는데 모두 투어가 많이 밀리진 않아요. 사실 밀렸다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전량 매도 처리할게요. 네. 실적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 흐름 자체에서 조금 꼬이는 듯 했는데 다시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오늘 갑자기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일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 봐야 됩니다. 내일 보고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보여줘 상관없겠지만 일단 저는 방송상에서 매도 처리를 하고 대응해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부탁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요쯤에서 제가 모두 투어를 정리하고 모두 투어 대신에 다른 종목군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기아차를 사실 가지고 나왔어요. 자, 기아차 바닥에서 치고 가는 움직임 아까 제가 경기 민감주들 말씀드렸고 완성차 얘기도 자주 드렸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분이 굉장히 좋고 수급 매력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매수가 아주 강하게 지금 들어와주면서요. 많은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어요. 50억 이상씩 오늘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차의 그 실적 흐름 자체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 우려가 해소됐잖아요. 그럼 3분기 실적이 어떨까요? 네, 천천히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닥 확인 시그널 나왔고요. 외인들과 기관에 오늘뿐만 아니라 꾸준한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가능성에 한번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매수가는요, 얼마를 잡아드릴 거냐면요, 종가 잡아드릴게요. 종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59,000원 갑니다. 손절가는 53,50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10% 매수하셔서 빠른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제가 기아차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3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555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